일본 정부가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여기 일본의 한 여자가 다급히 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기자 사야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늘 그렇듯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죠. 책상에 앉아 오늘의 기사 주제를 고민하다 문득 창 밖을 바라봤어요. 오사카의 고층 빌딩들이 늘 그랬듯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전혀 몰랐어요. 그날 오후 편집회의에서 상사가 저에게 새로운 과제를 줬어요. 오사카만에 대한 심층 기사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과학 기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기상청 관계자들이 제 질문을 피하는 듯했고, 대학의 지질학 교수들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직감이 왔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며칠 뒤. 우연히 한국의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일본의 지진 위험성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던 내용이었어요. 놀라웠죠. 어떻게 이웃나라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하지만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의문은 깊어졌어요. 왜 한국 언론만이 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익명의 제보를 받았어요. 기상청 내부자가 고발한 내용으로 해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대지진의 전조라고 해요. 하지만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거잖아요. 저는 더 깊이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사카 대학의 한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최근 해저 탐사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해구의 변형이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일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러다가 우리 모두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걸까요? 취재하면 할수록 공포감이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어요. 정부의 은폐 정황과 국민들의 무지함 그리고 임박한 재앙들.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죠.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질문뿐이었죠. 내가 알게 된 이 진실을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할까? 한국 뉴스에서 보았던 그 담담하고 용기 있는 보도가 부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제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제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평온한 일상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제 삶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아찔해졌어요.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젯밤 늦게 익명의 전화를 받았어요. 기상청 직원이라며 저와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중요한 제보라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고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라고 했어요. 데이비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사카만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고 해요. 지진계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계속 감지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정보가 위로 올라가면 묻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건지 물었죠. 데이비드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일본 경제 붕괴를 우려해서래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주식이 폭락하고 세계 기업들이 일본을 떠나갈 거라고 정부가 판단했다. 얼마 전 타이페이의 유명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그나마 이제 다시 경제를 살려볼 기회가 되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그 여파가 어떻겠냐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국민의 안전보다 경제를 우선시한다니 말이 되나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데이비드 씨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최근 몇 년간 지진의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대요. 이건 대규모 지진의 전조라고 해요. 그리고 해저 지형도 서서히 변하고 있대요. 저는 숨을 곱게 내쉬며 물었어요. 그럼 언제쯤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데이비드 씨가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대요.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대요. 하지만 확실한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천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이를 숨기고 있다니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데이비드 씨와 헤어진 후 이번엔 해양 지질학 분야의 선구자인 도쿄 대학의 와쿠미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의 연구실로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저를 보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화면에는 오사카만의 3D 모델이 띄워져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최근 몇 년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거라고 해요. 영상을 보니 해구 주변의 지각이 눈에 띄게 변형되고 있었어요. 와쿠미코 교수님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압력이 계속 쌓이고 있대요. 마치 활 시위를 계속 당기는 것과 같대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힘이 폭발적으로 방출될 거래요. 그게 바로 대지진이죠.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와쿠미코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부에서 연구 결과 발표를 막고 있대요. 연구개발 제한은 물론이고 심지어 해외학회 참석도 제한당하고 있다고 해요. 이유인, 즉 국가안보 때문이래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국가안보예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와쿠미코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셔서 제보하신 거겠죠. 연구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데이비드 씨와 와쿠미코 교수님의 증언이 서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죠. 왜 정부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걸까? 정말로 경제적 혼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예산 배정에 특이한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재난 대비 예산은 꾸준히 삭감되고 있었어요. 대신 해외 자산 매입이나 해외 투자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고요. 마치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최근 고위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특히 한국행이 많았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은폐를 넘어선 뭔가가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문득 며칠 전 봤던 한국 뉴스가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일본의 지진 위험성을 공공연하게 다루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들은 알고 있는 걸까? 우리 정부가 숨기려는 정보를 어떻게 입수한 건지 궁금했죠.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의문을 파헤쳐야겠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파헤치려는 진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제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기자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깐.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위험한 것이었거든요. 아침 일어나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다른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보통 때라면 그냥 지나칠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오사카만의 불안정한 상황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바로 깨달았죠. 즉시 컴퓨터를 켜고 태풍의 진로를 확인했어요. 제 예감이 맞았어요. 태풍은 거의 일직선으로 일본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기상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니 태풍이 역대급 강도를 가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풍과 지진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재빨리 데이비드 씨에게 연락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어요. 데이비드 씨가 말하길 기상청 내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태풍이 오사카만 바로 위를 지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해저 지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대요. 최악의 경우 태풍이 지진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수천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데이비드 씨의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부가 태풍의 위험성을 축소 발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숨길 수 있죠? 그날 오후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예상대로 태풍의 위험성을 많이 축소했다고 마치 평범한 태풍이 오는처럼 말이에요. TV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한국에서는 이미 태풍의 위험성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의 지진 위험까지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한국 기상청의 대응이었어요. 한국을 비겨간다고 해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안과 주민, 대피 계획부터 비상물자 준비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었죠. 한국 뉴스를 보면서 부러움과 동시에 분노가 올라왔어요. 왜 우리 정부는 저렇게 못하는 걸까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던 중 한 장의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사려는 사람들로 공항이 가득 찬 사진이었죠. 부자들이 한국으로 도피하려 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을 비난하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거든요. 지금 일본에 남아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으니까요. 태풍이 다가오면서 오사카의 날씨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허둥지둥 대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겼지.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데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강도도 계속 세지고 있대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바람소리가 무척이나 세게 들려왔어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우리를 삼키러 오는 것 같았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자연재해까지 2차 재앙일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태풍은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며 일본 열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한국 언론에서는 역대급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태풍 이후예요. 만약 이 태풍이 오사카만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풍은 계속해서 일본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알아낸 더 큰 위험과 더 무서운 진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괴물의 울부짖음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와쿠미코 교수님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오사카만에서 이상 움직임이 감지됐다. 태풍의 영향으로 해저 지형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와쿠미코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했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 여러 명의 지질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핏기 없는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해구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래프는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었고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와쿠미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태풍으로 인해 해저 지형이 크게 변형되고 있대요. 그리고 이로 인해 지각에 가해지는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90%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규모로요. 너무 충격적이라 저는 잠시 이성을 잃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태풍과 대지진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만약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래요.
태풍으로 인한 해일까지 더해진다면 해안 지역은 모두 물에 잠길 거예요. 도쿄 후쿠시마 원전까지도 안전하지 못해요. 태풍과 지진으로 인해 원전 시설이 파괴된다면 방사능 유출은 불가피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 열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방사능 위험도 자명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그것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수천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한국은 괜찮다고요. 지리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어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요. 게다가 지진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대요. 순간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우리나라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왜 우리 정부는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걸까요? 호기심에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연구원들의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대요. 예를 들어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진 발생 후 몇 초 만에 전국에 경보를 보낼 수 있대요.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겠죠. 태풍 대비 시스템도 대단하네요. 정밀한 예보는 물론이고 주민 대피터 구호물자 공급까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심지어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한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원전 안전 시스템이죠. 한국의 원전들은 지진과 해일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우리나라와 한국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다니. 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대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처한 위기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 시스템의 문제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는 정부의 문제예요. 한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연구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어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리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죠. 제 결심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기자에서 위험한 진실을 쫓는 언론인으로 변하게 된 순간이었죠.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위험한 것이었거든요. 태풍과 지진의 위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큰 비밀과 더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태풍이 오사카만을 강타한다니 지진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죠. 와쿠미코 교수님의 말씀대로 지진계의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상황을 축소하려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태풍 피해 복구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지진의 위험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생명이 위험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기사로 써야겠다고 결심했지만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기사를 쓰려고 하면 할수록 위에서 압박이 몰려왔거든요. 내가 체포되지 않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의 만행들, 그 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모습이요. 특히 위안부 문제가 가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제대로 된 배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니. 답답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일본이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번에도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일본 총리가 갑자기 퇴임한다고 해요. 누가 봐도 이상한 타이밍이었고 마치 배가 침몰하기 전에 선장이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직감했어요. 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게 단순히 지진 위험만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내가 이 사실을 폭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적 혼란이 올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침묵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거야.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거야. 밤새 생각한 끝에 결심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렇게 고민이 깊던 와중 정보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부 고위 관료들이 비밀리에 한국으로 도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재벌들도 이미 한국에 거점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렇게까지 비겁할 줄이야. 국민들은 위험에 빠뜨려 두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간다. 이 사실도 함께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언론은 통제되고 있었고 인터넷도 검열도 심했어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해외에 이 사실을 알리는 거죠. 해외에 있는 사이트는 일본이 직접 통제나 검열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 중 일본과 제일 가까운 한국이 저희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떨리는 손으로 이 제보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과 슈퍼 태풍의 동시 발생이 임박했지만 정부는 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정부 고위 관료들이 비밀리에 한국으로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것이 제가 자유롭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사회안전망과 재난 대비 시스템이 너무 부럽습니다. 일본에 있는 제가 한국의 재난 방송을 보며 정보를 얻어야 한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항공행 티켓을 예매하려는 일본인들 때문에 항공사 웹사이트가 마비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부디 살아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길 기원하며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부디 제가 여러분께 이후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